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 경매 투자 시 실제로 도움되는 교육을 찾고 계십니까? 2014년 새로운 교육과정,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 분석 포커스 과정을 소개합니다. 경매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의 첫 난관이 바로 시세조사입니다. 이유는 낙찰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더 이상 감으로 하는 시세조사는 그만두십시오. 시세조사는 객관적으로, 시세 분석은 주관적으로 해야 하는 걸 알고 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겉보기에 시세조사가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중요한 기술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경매 투자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화법이 중요하고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필요한 일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실패를 낳기 마련이죠.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에서는 시세조사에서 나온 모든 상황을 실전으로 연습하고 체크하여 완벽한 시세조사에 정확한 시세분석으로 낙찰의 길을 인도합니다.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은 도기안 협회장님이 직접 강의하시며 현장에서 검증된 교육과정으로 이론과 실전이 접목된 국내 유일 차별화된 교육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전으로 다양한 물건의 시세조사를 하며 보다 정확한 시세조사와 분석으로 경쟁력 있는 낙찰가 선정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경매 투자, 저희와 함께라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만의 특별한 교육에 참여하셔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 이제 밀려났던 그 방송해드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건을 클릭해서 첫 페이지에서 보면 소재지, 감정가, 대지권, 전용 면적 등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고 사진 감정평가서, 현황 조사서, 매각 물건 명세서, 전자지도, 전자지적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건 내역, 기일 내역 등은 안 보고 있어요. 위 내용도로 봐도 잘 모르겠는데 우선 그냥 무작정 보면 되는 건지 보다 보면 보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단어는 좀 찾아서 봐야 하는 건지 지적도는 정말 모르겠어요. 필지, 세장형 토지, 우선 매수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등은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고 제곱미터의 감도 없는데 협회장님이 하라는 대로 우선하면 되는 건지 뭘 좀 알아야 봐도 그게 뭔지 이해라도 될 것 같은데 영화 보는 것처럼 그냥 쭉 읽으면 되는 건가요? 협회장님 좀 더 구체적으로 팁 좀 주세요. 이렇게 이제 메일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우량물건 검색 훈련에 들어간 지 지금 한 일주일이 안 되신 분이시죠. 제가 수업에 대한 지침을 알려드린 게 있는데 우선은 물건만 계속 보세요. 등기부 등본만 빼고 다 보세요라고 했는데 첫째 위반이 사건 내역과 기일 내역은 안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가 어떤 지침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다 보면 되는 건지 라고 궁금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과거의 다른 방송에서 독서 100편의 의자현이다. 책은 100번을 보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라는 중국의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독에 물을 채울 때 99.99, 즉 100%가 되기 직전까지는 일반인들이 볼 때 물은 넘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9.99일 때도 정말로 여기까지가 진짜일까? 이 다음 단계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혹시 그 영화의 미스트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스트 아시죠? 안개죠. 안개가 껴가지고 알 수 없는 어떤 괴물들의 위협을 받다가 주인공하고 몇몇 친한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도망을 가죠. 도망을 마지막에 가다가 기름이 뚝 떨어지니까 어차피 죽을 거 총으로 자살을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저 가까운 사람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 안개가 싹 거치면서 인간들의 어떤 군대가 이렇게 그 안개 지역으로 투입이 되면서 자기가 현재 있는 곳이 안전하게 되는 것을 직후에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그 사람들은 그런 거죠. 당장에는 우리가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죽을 거 자살을 하겠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쏘고 당신도 죽어라 라고 했는데 쏜 놈만 마지막에 남은 상태에서 안전해져 버린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이 정말 뭔가 의아해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알 수 없는 어떤 그 울부짖음을 짓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가 끝납니다. 즉 어디까지가 끝인지를 모르는 어떤 안개 전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은 어느 하나의 목적의 끈을 꽉 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작정 보면 됩니다 라고 했지만 그냥 보라고 했지만 무작정이란 표현은 안 썼고 소설 보든 영화 보든 하십시오 라고 했고요. 그 단계에서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스피드를 증강시키는 거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핵심은 뭡니까? 등기부등본을 빼고 스피드를 증강시키도록 최대한 많이 적은 시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올림픽 정신 같네요. 그죠? 최대한 높이 멀리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궁금증이 생길 때는 정리를 잘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혼자서 찾는 수고를 하지 말고 그 찾을 시간에 물건을 몇 개 더 보는 게 좋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을 한 대로 사건 내역하고 기일은 안 본다. 사건 내역하고 기일은요. 보는데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보라는 것이 예를 들면 2014년 1월 3일 날 며칠 진행되고 2월 4일 날 진행되고 3월 4일 날 진행되는 걸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뭘 신경 쓰나요? 1월부터 진행해서 매달 진행했다가 현재는 10월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볼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필지, 세장형 토지, 우선 매수권, 농취증, 뭐를 뜻하는지 모르겠다. 자, 모르면은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이제 학습을 처음 하시다 보니까, 학습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분명히 제가 첫 미팅에서 이런 지침을 드렸다는 점,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필지는 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번지에 살아? 야, 나 200번지에 살아. 그러면 그 필지라는 것은, 땅을 하나의 필지, 하나의 번지를 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필지, 그러면 두 개의 번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나 행복 아파트가, 무슨 동 200번지와 그 외 두 필지, 이렇게 되면 200번지, 201번지, 202번지 또는 다른 번지더라도 땅은 3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개의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세장형 토지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 가느다랄 세자죠? 길장, 가늘고 길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세장형. 그걸 한글로 풀면 가늘고 긴 토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건데, 이제 한문으로 하다 보니 세장형, 이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세장형 토지의 뜻은 몰라도, 투자하거나 낙찰 받는데 상관이 없어요. 다만, 봐야 되는 땅이, 이렇게 길게 생겼네? 이거는 지적도 보면 뻔히 나오는 것이죠. 그거를 세장형이니 아니니라는 거 표현한다고 해서 뭘 더 잘 알거나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하고,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이 있는데,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은 그 임대주택법에 해당하는 임차인만이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매수라는 것도 말 그대로 그거예요. 어느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공정하게 입찰을 봐야 되는데 어떤 놈한테는 우선 사게 해준다는 거죠. 그럼 법이라는 것이 이해관계인도 있고 근저당권자도 있고 우리같이 낙찰자들도 있는데 어느 누구에게 우선 매수라는 어떤 특별한 권리를 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라는 것은 무엇일까? 공유자한테 준다더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은 말 그대로 그래요. 농지를 취득하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이런 뜻이죠. 농지를 취득하는 건데도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이게 무슨 선생님이 되려면 교원 자격 필요하듯이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일정 한도의 농지 이외에 더 큰 필지는 농지를 취득할 별도의 자격을 증명하도록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농지는 농사꾼한테 줘라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꾼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격을 갖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입니다. 자, 제곱미터에 감도 없는데 제곱미터라는 것은요. 가로 2m, 세로 2m. 그렇죠? 가로 2m, 세로 2m면 2 곱하기 2는 4죠. 4제곱미터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도 제곱미터고 세로도 제곱미터니까 그 제곱미터가 두 개 곱해졌으니까 제곱이 되는 거죠. 그냥 미터가 아니고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뜻이에요. 제곱미터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제곱미터다. 그러니까 4제곱미터면 몇 평이냐? 요즘엔 평이라는 게 없어졌지만 우리가 이제 0.305를 곱하죠. 통상 10제곱미터 그러면 3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3평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3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3평이라는 거는 10제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10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로가 2m, 세로가 5m라면 10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보시고 1단계는 물건을 검색하는 스피드를 증강시키는 것이다. 라고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들은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럼 영화처럼 쭉 보면 됩니까? 예, 쭉 보시면 되는 겁니다. 목적이 뭐였습니까? 스피드 증강이었습니다. 스피드를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을 무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무시해야 되냐라고 얘기하지만 고수일수록 무시하는 부분이 줄어들겠죠. 하수일 때는 무시하는 부분이 커질 겁니다. 네, 그거는 계속 하시다 보면 스스로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겨요. 그 단계가 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선 조바심은 갖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학습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 언급을 했던 부분이죠. 자, 다음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소설 보듯 하라 하셔서 부담 없이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머리도 아프고 좀 하다 보니 잠도 쏟아지고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좀 익숙해졌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지루하기도 하면서 얼른 낙찰을 받고 싶은 욕망도 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너무 아는 게 없어서인지 사진 보는 것만 재밌어서 사진 위주로 보다가 하나씩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별개다 경매로 들어와서 신기한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뭐가 궁금한지도 몰랐는데 이제야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냥 궁금한 건 다 물었습니다. 이 정도 지식이 없어? 라고 놀라실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알려고요. 너무 한꺼번에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때그때 적당한 양으로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십시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PT분도 아주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맥이 빠져가지고
정말 기운이 뭐랄까요, 아주 다운돼 있는 상태에서 우울증 약까지 챙겨 먹으면서 저에게 왔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아주 카톡도 자주 보내고 사람이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도 나이가 어린 친구라서 이제 말을 터서 이래라 저래라라고 합니다마는, 정신 차려라. 응? 지금 가진 돈이 솔찬히 있는데 왜 주눅 들어서 사느냐. 이걸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친구들이 경매 얘기를 하면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왜 그럴지 이해가 안 된다. 경매라는 건 나쁜 건데, 경매는 안 좋은 건데 왜 그런 걸 하느냐면서 자기를 이상한 사람 보듯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친구는 너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제가 했고요. 어차피 본인의 어떤 너랑 지금 살아가는 모양새가 걔네들과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릴 것이기 때문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의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다른 세계에서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게 저의 목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현재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어떤 기분이라든지 현실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즉, 현재 사람들이 반대하면 좋은 곳으로도 안 갈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데 가는 게 더 큰 목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관심이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데 좋은데 가는 것 자체가 관심이 없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이제 그 사람도 어제 와서 하는 말이, 아유 정말 회장님 물건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좋은 것도 많고 별 희한한 것도 있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는 교회 물건이 있는데 이거를 부시고 빌라를 지으면 안 될까요? 라는 식으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나리오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2단계 초입에 들어선 겁니다. 어떤 물건을 보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스피드를 어느 정도 얻은 단계에서 생기는 영역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질문해 주신 분도 별게 다 경매로 들어와서 신기한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예, 요런 느낌들이 굉장히 중요한 느낌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버는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왜 사람이 우울해하고 왜 사람이 어두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부동산 업자들, 제가 만났었던 업자들은 항상 우울해합니다. 표정이 어둡죠. 그 다음에 불친절하죠. 성격을 배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 보면. 그래서 어떤 정도 이렇게 보면은 돈이 없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우울합니다. 성격도. 그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 직업의 어떤 묘미를 알죠. 직업이 아름다우면은, 직업이 정말로 행복하다면은 그런 표정, 죽은 표정이 나올 리가 없죠.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분이 해주신 질문이요. 한 정말로 30개가 돼요. 있는 거는 가능하면 많이 해드리고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건너뛰겠습니다. 벌써 긴장이 되네요. 이거를 다 말할 생각을 하니까. 자, 1번. 물건 중에서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 신청을 안 하거나 배당을 못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가 추가로 책임지는 것은 없겠지요? 예, 맞습니다. 낙찰자가 추가로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는 권리 분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 신청을 안 하거나, 그럼 우리가 물어내는 거죠. 또는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을 못 받은 경우는 못 받은 돈을 우리가 묻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없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가로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후순위 가처분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물건의 취지상 후순위 가처분이 소멸이 안 되는 거 두 가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닌 걸로 보여지고 임차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취지를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2번, 낙찰 후에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은 함부로 치우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무런 재산 가치가 없는 쓰레기 더미 같은 것도 임의로 치우면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억지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 후에 재산 가치 있는 물건을 함부로 치우면 안 된다 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낙찰 이후에 명도 전에라는 얘기인지 명도가 된 이후면 재산 가치가 있든 없든 나한테 필요 없으면 치워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질문이 정확하게 해주세요. 질문을. 감정가에 제시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제시 외 제시가 있던데 그 의미와 그 외 두 가지가 다 감정가에 들어가는지 궁금하고요. 감정가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이 있다면 낙찰 후에 그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가요? 요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감정가에 제시외가 포함이 되어 있고 제시외라는 건 뭐냐면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에 잘 드러나 있지 않는 부분을 제시외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제시외 제시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두 가지가 감정가에 들어가는지 궁금하냐면 감정가 평가사가 그렇게 포함했으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항상 그 사실에 대한 어떤 무지에서 나오는 공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적인 현상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죠. 어저께 어떤 PT분에게도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왜 다른 사람이 포기를 했나요? 포기한 이유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인가요? 법적 문제가 있어서일 수도 있고 그 사람 개인의 그냥 자기 마음속의 변화에 의한 변덕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이제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별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거 아시면 돼요. 감정평가사들이 똑똑한 놈들이 아닙니다. 그냥 시킨 대로 법원에서 그냥 돈 주니까 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보기에 이게 재산 가치가 있으면 이걸 포함해서 할까요 말까요는 자기가 정하는 것이고 그럼 판사가 야 이것 빼 저것 빼라고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감정평가사가 써준 거 그대로 읽는 사람이 판사예요. 경매법원 판사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아마 옛날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비전문가들의 홍수고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면서 5천만 명이 각자 자기 생각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뭐 국가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확실히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비선진국, 즉 중진국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삶이 나아졌다고 해서 질도 나아진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청소년들 보고 몸집만 커졌지 뭐 어떤 머릿속에 든 거라든지 외적인 어떤 저항력과 지구력은 약해졌다라고 나이 든 세대가 말을 하는 것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이 좋아지거나 국민의 의식이 좋아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불의가 판을 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크게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맨정신 갖고 살려면은 정의나 도덕심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의나 도덕심이 우선이 되면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가치라는 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선은 어떤 나타나는 현상에 있어서 크게 뭘 미스터리한 거를 풀 것처럼 표현하지 마십시오. 자, 감정가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물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 최근에 부산지사장이 낙찰받았던 건물이, 감정가에는 포함이 안 된 3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건물은 부합물로 처리가 돼서 그 밑에 소유자의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4번 경매물건 중에 도로, 하천, 철도 이런 게 있던데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그냥 국가 건 줄 알았거든요. 이걸 낙찰받아도 여전히 도로, 하천, 철로로 쓰인다면 낙찰자가 낙찰 후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나요?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이세요. 여성분이고 경매에 초짜이신데도 상당하게 질문의 수준이 높습니다. 경매 물건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국가 건 줄 알았다. 예. 그만큼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셨었던 것이죠. 낙찰받아도 계속 쓰면 할 수 있는 게 없냐? 없습니다.
뭐 이거를 사용료를 달라라고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해본들 별로 효과가 없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인근의 도로를 사도 개인 주변 사람들한테 그 도로 사용료를 돈 달라고 소송하기도 많이 하잖아요. 잘 못 이깁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그렇게 큰 재테크도 아니고 아무 수익도 아닌데, 그걸 또 재테크라고 어떤 놈들이 떠들어 보니까 그런 걸 사는 놈이 또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그 정성으로 소송해서 1, 2년 할 정성으로 딴 거라면 1, 2억씩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어요? 제가 잔소리를 엄청나게 해도 제 잔소리가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잔소리를 무서워하면 그냥 돈 안 벌고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대충은 없다. 어느 쪽이든 택일을 해야 된다면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5번. 사건 번호를 불러주시고, 사업 확정 배당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한 것과 같은 건가요? 이렇게 했네요. 사업 확정 배당이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은 것이고, 사업자 등록일을 정한 것이고,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를 적은 것이고, 배당은 배당 신청을 한 날짜를 적은 거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한 것과 같은 의미인가? 절대 아니죠. 그냥 사업 확정 배당은 날짜를 적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조사 권리 내역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 현황조사라는 건 집행관이 가서 조사한 걸 현황조사라고 하는 것이고, 권리 내역 및 권리 신고라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거를 권리 내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황조사와 권리 신고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 거를 아실 거예요. 또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건물 감정가가 2,70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쓰레기 더미인지라 낙찰받는다면 오히려 치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감정가를 왜 터무니없이 매겼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다른 물건들도 감정가와 실거래가는 대체로 부풀려져 있다고 보면 맞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실거래가와 왜 감정가가 차이가 납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실거래가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사는 놈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실거래가는 주가가 변동되듯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화할 수 있는 게 실거래가고, 감정가라는 것은 그냥 부동산을 핸들링 해본 적이 없는 감정평가사가 나름 동네에 와서 물어본 다음에 적절한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섞어가지고 임의로 얼마다라고 때려놓는 게 감정가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가라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터무니없이 매겨졌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지만, 터무니없다면은 터무니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머리 쓰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냥 원래 그런갑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7번은 질문이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8번. 지분 매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분에 들어간 거는, 지분 들어간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낙찰받는다면 지분으로 권리를 갖는 건가요? 개인으로 처분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상식선에서 보면요, 경매는 모두 다 풀린다는 거 잊지 마세요. 빚주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생각하세요. 지분 매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있는데 바퀴하고 네 바퀴만 내 거고 핸들은 남의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차가 굴러가겠습니까? 안 굴러가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 굴러가겠구나. 지분 매각은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분 매각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투자하지 말라라는 것 중에 하나지 검색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여기에서 변경이 왜 갑자기 되고 금액은 처음도 아니고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나요? 이렇게 되었네요. 이거는 뭐냐면 21억짜리가 4억까지 떨어졌다가 변경이 된 다음에 신권으로 12억부터 시작을 했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21억짜리에 돈 빌려준 놈들이 있을 거고, 그 21억짜리에 돈 빌려준 놈이 있고, 21억짜리에
또 이렇게 소유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왜 변경이 되냐면 금액이 너무 저감되다 보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너무 저감되다 보면 자기가 빌려준 돈 같은 거를 떼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제기해서 다시 중간에서부터 왜 12억부터 시작했는지는 적절한 타협이 안에서 있었겠죠. 그 기준 하에서 변경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떤 뭐 판사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바꿔줬나요?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냥 나타난 현상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진이 나거나 우리가 비가 올 때 왜 비가 오는 걸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냥 비가 오면 야 비 오니까 우산 써라라고 얘기하는 수준으로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또한 우리의 삶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왜를 자꾸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나타난 현상이 나에게 어떤 유리한가 불리한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건에서 임차인의 이평화, 김재열, 김중수가 배당 종기 이후에 배당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요? 굳이 하는 이유나 법원에서 종기일 이후 받아줄 수 있나요? 여기 또 왜죠? 법원에서 받아준지 만지가 왜 관심이 있습니까? 법원에서는 뭘 서류를 주면 지가 그냥 받아서 처리를 해놔요.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배당 종기 이후에 배당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의미 없는 짓을 하는 놈도 많아요. 우리 사회에는 훨씬 많습니다. 의미 없는 짓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손해볼 짓만 골라 하는 사람도 드글드글하죠. 그런 거를 우리가 똑똑한 길을 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부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바보들의 행동을 왜 궁금해합니까? 그런갑다 하면 되지.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부자가 어떻게 해서 저 인간들이 부자로 사는지 그걸 궁금해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서울역의 노숙자를 보고 왜 저 인간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꼴로 사는 걸까? 그걸 궁금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한가하면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 건에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되어 있고 협회장님은 이런 거 보지 말라 하셨는데 보지 말라라고는 안 했는데 모든 물건을 다 보라고 그랬습니다. 다 보라고 했고 근데 왜 이런 멘트를 하시죠? 참 생소한데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되어 있고 협회장님은 이런 거 보지 말라고 하셨다. 뭔 말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유치권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봐야 되고 가짜라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말라니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게 궁금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다른 놈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죠. 미친놈이 미친 짓을 하는데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간단하게 추론을 해보세요. 남의 집에 와가지고 유치권 신고한 놈들이 정상적인 그 건설업자라면 몰라도 태반이 아닌데 거기다가 왜 오겠습니까? 돈 때문에 오지. 제가 그랬잖아요. 새들은 모이 때문에 죽고 사람은 돈 때문에 죽는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는 돈 때문에 그런다. 유치권이 근거가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다면 어떤 근거로 공사비를 주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근거가 있는 물건을 받았다면 받기 전에 유치권자랑 협의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매뉴얼이고 그걸 배우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떤 근거로 주겠습니까? 판결문이 있으면 판결문에 의할 것이고 판결문이 없다면 협상을 해야 될 것이고 협상을 할 근거가 되려면 너 공사 정말로 했니? 공사 근거를 들여다보자 라고 하면 각종 서류로 보는 것이지 그냥 엉덩이 깔고 있다고 근거도 없는데 입으로 뭔가를 놀린다고 해서 그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지금 질문해 주신 PT분께서 간단하게 다른 사람이 옆집 아줌마가 200만 원 갚아 그러면은 그냥 갚습니까? 내가 왜 줘야 되는 데를 물어보고 그럼 걔가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티미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면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죠? 근데 우리가 남이 깔고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무시할 거면 소송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야 네가 언제 얼마 빌려갔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들을 만하면 그 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치권이라고 해서 뭐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치권자라는 것은 경제적 약자가 유치권자예요. 돈을 떼어가지고 받기 위해서 남의 집에 어떤 행사를 하는 사람이, 즉, 경제적 약자가 유치권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유치권자를 제가 권리 분석을 가리킬 때 땡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땡깡은 애들이 부리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애들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몇 번을 드렸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예금보험공사 일부 치하서 제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부 치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예금보험공사의 파산관제인에게 물어보세요. 왜 일부 치하하셨는가요? 요렇게. 저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정말로 궁금하고 투자에 관련된 질문이다라고 하면 예금보험공사한테 전화를 하죠. 그래서 왜 프라임 상호저축은행에서 갑자기 일부 치하서를 제출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담당자에게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쵸?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조사를 할 것이다.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 중에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없는데 제 핸드폰을 이렇게 저쪽에 충전을 해놨는데 요즘에 그 아이폰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충전 중에도 자기를 부르면은 음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막 하니까 아이폰이 저쪽에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네요. 참 이런 기능은 또 이럴 땐 꺼놔야 되는 거군요. 자, 그 다음에 소멸 기준 밑에 권리는 소멸하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뜻 같은데요. 왜 금융권에서는 무모하게 대출을 많이 해주는가요? 요것도 대출해줄 때 어떤 대출 기준에 적합했으니까 해줬겠죠? 그런데 너무 비상식적으로 많이 해주는 경우는 그러니까 상호저축은행이 많이 부도가 났죠? 지금 예금보험공사 건까지 나온 거 보면 부도 난 건데요. 왜 금융기관들이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부도가 나는가, 파산되는가를 보시면은 간단해요. 그냥 무식하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모한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망하는 것이죠. 자, 13번. 채무자가 아닌 55명의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체를 경매로 하는 게 왜 가능한가요? 예. 소유자가 100명이 된다고 해도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에 그 물건 전체에 설정을 하면 한 번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거 설정이 전체 소유 물건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경매를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고요. 13번. 건물만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낙찰 후 지료만 내면 된다 하셨는데 건물이 아무래도 허름한 경우가 많던데 그렇더라도 리모델링이나 증축은 가능하지 않고 그 상태로만 사용해야 하나요? 예. 건물만 매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지료를 내면 되죠. 만약에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한다면은 리모델링, 증축 다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뽀개고 개축도 가능합니다. 그게 법정지상권의 무서운 점이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땅을 안 산 건물만 산 사람이 그 건물에 리모델링하고 개축, 증축 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상가, 주택, 근린주택, 근린상가, 근린시설, 그냥 대지, 그리고 종교시설 이런 것들은 취득할 때 세금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예, 우리나라는 주택하고 상가를 크게 분류를 하죠. 그 다음에 토지랑 분리를 해서 주택은 금액대에 따라서 1, 2, 3 이렇게 퍼센티지가 주고요. 상가는 통상 4.6%까지 냅니다. 토지 같은 경우도 더 비싸죠. 자, 요런 거는 얼마를 내는지가
지금 정도의 제가 말씀드린 간단한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런 거는 기억을 안 하셔도 되죠. 상가는 보통 4.6, 주택은 한 맥스 많아도 3인데, 그럼 비쌌을 때 얘기죠. 9억이 오버됐을 때. 그렇지 않을 땐 통상 3%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합쳐서. 상가는 이것저것 다 합쳐서 이제 6 정도 보시면 널널하죠. 제가 이제 이런 거는 강의를 해놓은 거가 있습니다만은, 요거도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혹은 주택에서도 기본으로 가구가 옵션으로 처음부터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낙찰 시 따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식탁이나 그릇장, 심지어 아파트에서도 침대, 책상.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제가 단독을 잡았는데, 주방 있죠? 주방을 뜯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붙였다고. 그래서 주방 문짝만 하나 뜯어도 난리를 쳐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재물손괴로 몰아가니까 뜯어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때 붙박이 어떤 그 세탁기나 붙박이 그 식기세척기 같은 거 그런 거를 띄어가는 놈도 있어요. 그 별놈들 다 있어요. 하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싸우거나 따진 적이 별로 없어요. 네가 하려면 해라 이거죠. 그렇지만 모양새가 어그러지면은 반대를 하겠다. 이렇게 정도를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다투고 싸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붙박이고 이게 기본적인 세팅된 가구가 분명하다면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해서 그 손해배상을 언급을 하면 뜯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고요. 16번, 지하를 낙찰받아서 소유하다가 재건축이라도 들어가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죠. 가능하다면 지상층과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비율로 받나요? 예, 대지 평수로 주로 받죠. 제가 이제 성공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에 샀던 거 낙원빌라 사례죠. 땅이 11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살 때는 1,600에 사고 전세를 3,000을 드린 다음에 5년 정도 보유하다가 대지 평수당 평당 500만 원에 팔아서 5,500에 판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재건축이 아니고 그 일대에 경전철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재개발을 이제 노려가지고 미리 사놓는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자, 17번. 토지 매각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살고 있는 당신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재건축이 들어가면 토지분이 없으니 보상을 조금만 받게 되는 건가요? 당근이죠. 네, 건물에 해당해서만 받게 되겠습니다. 18번. 대지인데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르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대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출을 해줬다는 건가요? 그리고 기초공사를 하다가 경매에 들어간 모양인데 기초공사 도중에 그대로 낙찰자에게 인계되는 것이겠지요? 예, 맞습니다. 대지인데 채무자, 소유자가 다른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채무자는 은행에게 이자를 납입할 또는 그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채무자고 소유자는 그 사람에게 담보조로 집을 빌려준 경우죠. 물적 보증을 하는 케이스죠. 왜 이해가 안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PT 분께서 사업을 하세요. 근데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출을 받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집을 담보 잡아서 빚 좀 융통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아버지가 소유자 겸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돈으로 지금 PT분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는 모습들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PT분께서 내가 어떤 은행의 채무자로 되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은행에서 돈이 좀 안 나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아빠 집을 담보로 잡으면은 돈이 나올까요? 예, 가져오십시오 라고 해서 그럼 채무자를 PT분으로 하고 그 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이렇게 쓰게 되면 집의 소유자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PT분, 소유자는 아버지 이렇게 이제 구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보증서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재매각 대항력 있는 임차인 중복사건, 항고사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협회장님이 팟캐스트에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도 같지만 역시나 골치 아프고 지금도 어마하니까 자금도 어마하니까 아예 쳐다보지 말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 비싸다는 얘기군요. 쳐다보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는 지금 우리 학습 목표 안 맞아요. 그냥 본인이 살 것처럼 쳐다보세요. 20번. 밭이나 논을 낙찰받는 다음에 용도 변경을 못하나요? 용도 변경을 못하나요? 그리고 토지, 대지와 잡종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농지증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어렵지 않은가요? 예, 다 됩니다. 밭이나 논을 낙찰받아서 용도 변경을 못하나요?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저 같아도 이런 거는 관청에 물어봅니다. 대지 잡종지는 어떻게 다른가? 예. 토지는요, 몇 가지의 종목이 있습니다. 각각 행정상, 과세상 편리하게 어떤 분류를 해놓은 것이고요. 대지와 잡종지 차이는, 대지는 대지인데 잡종지는 대지보다는 한 단계 낮은 등급입니다. 똑같이 집을 지을 수 있죠. 건축행위가 가능하죠. 농지보다는 나은, 하지만 대지보다는 낮은 단계의 토지를 잡종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잡종지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잡종이라는 거죠. 잡종. 농지층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제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부여에 낙찰 받았던 것도 잡종지였는데 거기는 주차장 용지였습니다. 주차장 용지인데 대지로도 쓸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다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용도 변경의 여부라든지 기타 등등 부분은요. 관청에 직접 전화를 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각 물건마다 예를 들면 밭이나 논은 무조건 된다라고 볼 게 아니고 각 물건마다 각 지역의 지자체의 조례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 기억하세요. 역시 밭이나 논에도 농지 전용을 해가지고 농지 전용을 해서 산지도 산지 전용을 하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농지층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실제 농사를 안 지어도 되나요? 예, 안 지어도 다 가능합니다. 앞으로 지을 예정만이라고 설득을 해도 줍니다. 논이나 밭을 낙찰받았을 때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어떤 조건으로 계속 짓게 하는가요? 예,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얘기고 긴 시간이 요구되는 질문인데요. 짧게 지금 제가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논이나 밭을 낙찰받으면은 다른 사람이 짓고 있으면은 본인이 지을 거면 짓지 마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안 지을 거면 네가 계속 지어라. 대신 너 뭐 줄래? 그러면 그 시골에서의 관행이 있어요. 뭐 1년에 한 번 뭐 깨를 준다든가 1년에 한 번 고추를 준다든가 뭘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옥수수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옥수수를 이제 새 주머니라 해야 되나요? 새 가만이라 해야 되나요? 그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농사 짓는 사람이 손이 클 것 같지만 훨씬 작습니다. 훨씬 작아요. 그 옥수수를 땅 주인한테 갖다 바칠 것 같으면은 나 같으면 좀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평이 넘는 거를 짓게 해줬으면. 그러나 사람들은 아랫단계로 가면 갈수록 거의 거저먹으려는 성향들이 좀 생기죠. 그게 인간의 품성들이 좀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냥 저야 그러든지 말든지 시중에서 한 돈 5만 원이나 1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 가지고 그거 밖에 인심을 쓸 줄 모르는 사람한테 좀 더 줘라라고 하는 것도 짜증나는 일이죠. 그죠? 통상 이렇게 뭘 더 하시죠? 조금 깎아주면 안 돼요. 이것도 여유가 있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조금 편하지만요. 인색한 사람한테 말 걸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아예 무시하거나 그냥 그런갑다 해버리는 것이죠. 자, 21번. 별도 등기라고 돼 있는데 뭔 뜻인가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설명하는데 한 30분 걸리는 거지만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별도 등기. 자, 등기가 한 놈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따로 있다라는 뜻일 때 별도 등기라고 하는 것이죠. 별도 등기가 정상인 입장에서 별도 등기라는 표현이 나오나요? 아니죠. 정상은 한 몸이라는 전제 하에서 별도 등기라는 단어와 표현이 성립할 겁니다. 그러니 별도 등기라는 것은 등기가 한 몸인 경우라는 걸 상정한다면 등기가 한 몸인 경우가 뭐죠? 빌라나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거가 있는데 그런데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다라고 표현할 때 별도 등기라고 하는 것이고 주택처럼 토지나 대지, 건물이 별도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등기라고 안 하죠. 그거는 정상 등기가 되는 것이죠. 요거 잘 한번 방송 들으면서 이해해 보세요. 전 목도 아프고요. 이 마이크 위치가 낮다 보니까 어깨도 쪼그렸다 보니까 어깨도 죽겠네요. 예. 진짜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마사지를 받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22번 선순위 가등기라는 의미와 그걸 인수하면서 낙찰받을 의미가 있습니까? 예. 선순위 가등기라는 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가등기라는 뜻이니까 선순위 가등기라는 것이고 그거를 낙찰받을 의미가 있는가? 예. 선순위 가등기를 해결하고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덤비지 않았을 거니까 시세 차익이 날 거고 그러니까 낙찰받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고 만약에 선순위 가등기가 살아있는 것이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을 때 낙찰자가 소유권을 뺏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23번 사건 번호가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합니다. 예. 채권자는 각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경매를 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매 사건 번호가 4개씩 있는데 이런 거를 통상 이중 경매, 중복 경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합니다. 뭐 공동 경매도 그런 뜻이고요. 이렇게 사건 번호가 많은 것은 이 권리자, 즉 채권자가 여럿이서 한 명도 참지 않고 다 경매를 신청했을 때 사건 번호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임야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임야라고 구분되어서 들어가 봤을 때 정말 산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살짝 경사진 괜찮은 땅도 임야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임야로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낙찰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죠? 물론 협회장님은 땅을 보지 말라고 한 게 기억나지만 궁금해서요. 저는 땅을 보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살짝 저를 누명 씌우는 그런 게 있어.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자세히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저의 강의를 자세히 들으면 이런 식으로 안 하실 텐데, 이렇게 자기식으로 조금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자, 임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통상 임야는 어떤 높은 산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종목이 옛날에는 높은 산이어서 임야였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농사짓기도 뭐한 땅, 전도 아니고 밭도, 논도 아닌 그런 걸 임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를 정하는 기준은 국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계속 그런 원인 탐구하지 마세요. 그런데 빠지면, 일종의 사도에 빠지는 겁니다. 사도에. 우선 우량물건 검색, 이거에 더 집중하시고, 저런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탐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무원들도 몰라요. 자, 임야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빌라를 샀을 때도 시골에 보면은 빌라에 땅이 대지가 아니고 임야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쵸? 그런 건 많아요. 그래서 영락 없는 상가 땅이고 대지인데, 거기에 농취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대부분 뭐 산이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임야라는 것은 완전 평지도 많습니다. 완전 평지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종목을 그렇게 나눠놨고 처음에 나눠놓을 당시의 지형과
현재 시점에서의 지형이 좀 바뀌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창고를 경매하는 데에서 기계가 들어가잖아요. 만약 낙찰자가 기계만 원하지 않더라도 꼭 세트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같이 파니까. 땅에 세워져 있다고 해서 모두 건물 창고로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건축물로 보는 것은 건축 자재나 면적 등을 구분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땅에 세워져 있으면 건물로 봅니다. 25번. 여기에 건물이 매각 제외인데요. 비닐하우스가 있고 밭에 뭔가가 자라고 있는데 그럼 낙찰 후에는 아무것도 못 하나요? 아니면 철거를 한 후에 낙찰 한 철 후에 이제 저만 긴 질문에 힘든 게 아니고 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오타, 장렬, 문맥 안 맞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낙찰받은 후에 철거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건물이 매각 제외고 비닐하우스가 있다면 철거할 권리가 없는 한은 철거해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는 밭에서 뭔가 재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땅 위에 비닐하우스랑 같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게 법정 지상권이 되겠습니다. 26번. 여기에서 대지권이 있는 다른 아파트와 달리 25.56평으로 전용 면적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데 같은 값이면 이런 물건을 낙찰받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들어간다면 훨씬 유리할까요? 예, 맞습니다. 대지권이 클수록 좋습니다. 대지권이 클수록 좋다라고 해서 재건축을 목적으로 하면 그게 좋은데 또 가격은 낡은 아파트보다는 조금 새거 아파트가 더 빨리 오르죠? 그 점에서 보면 또 다르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보고 대지권이 넓은 게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거보다 더 좋은 조건과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보다 좋습니까? 라는 얘기는 별개의 얘기예요. 그냥 이 물건의 속성상 좋은 겁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잊지 마세요. 또 이렇게 이 물건이 좋다, 땅이 큰 게 좋다 그러면 땅이 조금 작아도 시세 차익이 더 난 물건보다 더 좋다고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조경 및 야채 재배를 위하여 토지를 임차한 것으로 보인 소나무 등 수목 330주의 소유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스스로 나무와 농작물을 다 걷어갈 때까지 기다립니까? 조경 및 야채 재배를 위해서 토지를 임차한 걸로 보인다라고 했으니 우선 땅을 사면은 330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스스로 걷어갈 때까지 기다리나요? 여러분들 집에 임차인이 세를 들어서 살면 집주인이 임차인이 스스로 나갈 때까지 살립니까? 아니면 야 계약금 좀 올려봐, 월세 좀 올려봐, 아니면 계약기간 만기됐으니까 나가라고 합니까? 똑같죠? 예. 이 땅의 소나무 주인 요 사람도 이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월세를 이빠이 올려버리세요. 그럼 지가 알아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안 나가면은 판결문 받아서 월세 같은 걸로 승소만 되면 그 위에 있는 그 나무 같은 걸 압류를 쳐버리면 되겠죠. 예, 나무를 이렇게 339로 심을 정도면 나무가 재산으로 다가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재산에 치명적인 어떤 가해를 하면 당연히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죠? 애들한테 협박은 딱지 뺏는 거죠. 아이패드 뺏어버리면 요즘 애들이 아주 우울해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급소인가를 아시면 되겠고요. 28번 건물이 매각제라고 적혀 있는데요. 건물이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 같은데 함부로 처분 못하고 계속 놔둬야 됩니까? 건물이 매각제유니까 우리 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놔둬야지. 그죠? 건물주가 직접 돈을 들여 처분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건물이 매각제유면 그건 남의 거지요. 그러니까 질문자께서 자기 집 옆집이 헐었는데 저 집을 철거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와 같습니다. 그건 옆집이니까 옆집이 헐었든 말았든 뭐라고 할 권리도 없는 것이죠. 자, 29번.
이도형 2000에 월 60만원, 현황 조사서상 환산 8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8천이 되어 있습니까? 예. 환산 보증금은요. 무엇이냐면 보증금 2천 플러스 월세 60에 해당하는 돈을 환산하는 거예요. 60만 원은 현재는 12%죠. 금년 1월부터는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요 물건 당시에는 12%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액일 때 월 60을 받습니까? 12%라는 것은 한 달에 1%죠. 1년은 12달이니까 12%는 한 달에 1%고 한 달에 6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총 6천만 원일 때 월 1%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0만 원은 6천이 되는 것이고 6천과 2천을 더하면 8천이 되는 것이죠. 자, 6천을 어떻게 됩니까? 예, 환산보증금 할 때 월세 뒤에다 공을 하나 붙이세요. 공을 하나가 아니구나. 두 개를 붙이세요. 그럼 되죠? 60만 원은 6천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 30이다. 그럼 얼마입니까? 3천이죠. 월세 45다. 그럼 4,500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건은 지금 3,700으로 떨어졌잖아요. 만약 여유가 있어서 이런 걸 사놓으면 산꼭대기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가치가 올라갈까요? 예, 요거는 물건을 제가 뒤져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르면은 어정쩡한 데 빼고는 다 오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도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물가가 오르는 걸 많이 체험을 했었고 물가가 오른다는 뜻은 버스나 지하철 가스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이 오르는 걸 물가가 올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세 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10세 때부터 지금 지난 40년 동안 부동산이 올랐지 내렸습니까? 그죠? 옛날에 우리 그 아는 분께서 공군사관학교를 다니실 때 하루에 간식이죠. 간식으로 빵을 하나씩 줬답니다. 근데 그 빵 하나 값이 여기 보라매 공원 쪽이죠. 그 당시 여기 논 밭일 때 빵 하나가 논 한 평이었답니다. 그 정도로 쌌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빵을 먹지 말고 그거를 돈으로 받아가지고 앞에서 땅을 사지 그러셨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오를 줄 몰랐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항상 우리가 미래에 그렇게 바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거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있는 일들이지만 지금은 세계가 하나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 한 대로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뉴스와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몰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국이 사실은 돈 벌기가 더 쉬운 세계에 산다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PT분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런 질문 형태는 저를 이제 거의 노예처럼 부리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신 어떤 정성. 그죠? 이거를 쓸 때 보통 힘들으시겠어요. 그죠? 그런 정성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어깨가 빠질 것 같고 목이 미칠 것 같아도 이렇게 충실하게 답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만 여러분들 특히 어제하고 오늘 그 PT분 이 공부 정말 많이 하신 거예요. 칭찬은 받을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세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하루에 하나씩밖에 알을 낳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알을 더 먹으려고 배를 쭉 찢어버리면 쭉 찢으면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놓고 뭔가 지식을 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요. 질문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시세조사 단계에 들어가면은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이 여러분에게 정당한 제대로 된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즉 경매 고수가 되는 길에 있어서는 말을 잘해라고 했죠. 말을 잘하라는 것은 말하는 것을 손으로 써놓은 게 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을 잘 쓰고 글을 길게 잘 쓰고 구체적으로 쓰는 사람이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못하면은 말을 좀 못하죠. 그러면 글 쓰는 것도 배워야 됩니까? 예, 상대방 입장에서 표현을 하다 보면 저절로 늘게 되어 있는 게 글이고요. 글이 느는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근육이 만들어진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말씀으로는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십시오 해놓고서는 저를 죽여버리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물론 농담도 좀 섞여 있습니다. 괜히 너무 앞으로는 질문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그런 또 주눅드는 사람 되게 싫어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하시되 어떤 그 긴 질문보다는 조각 질문으로 해서 여러 번을 나눠서 주시면 제가 아무래도 편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국을 지향하는 큐어코리아에서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남성과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볼케이노 파워, 미국 FDA OTC로 등록된 상품을 소개합니다. 최근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뇨불쾌감으로 새벽에도 몇 번씩 잠이 깨는 분들, 평상시에도 배뇨장애로 스트레스가 차고 넘치는 분들, 손발이 차서 여름에도 고생하는 분들, 볼케이노 파워는 이런 급성 전립선 질환이나 그에 따른 배뇨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의 많은 임상체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고생하던 한 남성분은 복용 후 증세가 즉각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남성의 자신감을 함께 되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수족냉증으로 인해 몇십 년 동안이나 여름에도 양말을 신던 한 여성분은 복용 후 단기간에 신던 양말을 벗어던질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보셨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만큼 볼케이노 파워는 오직 남성분들에게만 권해드리는 제품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제품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볼케이노 파워는 안전한 한방 생약 원료로만 만들어져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까다로운 미국의 FDA OTC 심사를 거친 제품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현재 주식회사 큐어코리아는 미국 유럽에서 한국 돈으로 33만원에 판매하는 볼케이노 파워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국 볼케이노 체험단에게만 제공합니다. 볼케이노 체험단 참가를 지금 서두르세요.